예, 반갑습니다. 이터마토 전문가 김홍만입니다. 자, 올 하반기는 제가 올 1분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3,000에서 3,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보시면 역시 주식은 수급이죠.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외인들의 코스피 매매 현황인데요. 2020년, 2021년 외국인들 코로나 때 이제 주스 급등 나올 때 이 구간에서 2년 동안 50조 매도했고 2022년도에는 이제 매도 금액이 많이 줍니다. 그때는 지수가 이제 많이 빠졌던 그런 구간이죠. 작년부터 외인들이 코스피 지수 2100선에서 꾸준하게 매수해 오면서 6월 지금 현재 21조 3천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30조 넘게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2,800 이번 주 지난주에 돌파하고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급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고점도 외인들이 만들고 저점도 외인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우리 인체로 따지면 무릎과 발목 그 사이에서 일단 외인들이 항상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연간 수급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2,700, 2,800까지 정확히 32조 5,800억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 쪽은 요 기간 동안 6조 원 넘게 지금 매도를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작년과 올해 지수 올라올 때 26조 7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지금 외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2,800을 완전히 장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3,000까지 가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종합지수 일단 1차 목표치는 최소 3,000포인트 전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 요인도 있고 이제 부정적 변수 요인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부정적 요인보다도 긍정적 그 요인을 지금 많이 긍정적 요인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9월부터는 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연준이 먼저 금리 인상,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ECB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일단 사이클에 이제 여름 지나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도 접어들고 글로벌 증시가 이제 다 영향을 받겠죠, 수혜를. 두 번째는 미국 경기 연착륙 그리고 이제 중국,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이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목적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진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급격하게 5.5%까지 연준에서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하고 나서 이 기간이 너무 또 오래 가버리면 그때는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금융시장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금리 인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할 때는 보험성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금리 인하 이제 들어가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아마 인하를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업황 호조가 일단 개선되겠죠. 업황이. 예, 그래서 일단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시가총액 그 상단 밴드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2차 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북미 지역 쪽으로 이제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죠. 정부의 이제 내부적인 정책인데 별력 정책 효과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국내 주식 매수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긍정적 요인이고요. 부정적 요인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결과 요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요것은 일단 11월 달에 대선 하기 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고요. 두 번째는요, 금투세죠.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하고 기타 이제 또 세제 개편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장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가을 넘어가야 일단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금리 인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점 통과가 지연된다 했을 때는 그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초선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에는 미국이 지금까지 경기 불황이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 보고 있겠고,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 그다음 유럽 경기 회복 지연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제 부진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가게 되면 그러니까 7월달 3분기에 중국이 그 4년에 한 번씩 그 삼중 전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에서 7월 달에 하반기 경기 회복, 그다음 내수 회복 개선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지 않겠나. 그러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혹여라도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이건 좀 발목 잡을 수 있겠고. 반도체가 또 워낙 기복이 심해요.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주도했고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도 반도체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뭐 50% 넘게 이어져 왔는데 이게 지금 뭐 슈퍼사이클 또 그 업사이클 얘기합니다만은 만약에 그 3분기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다운사이클 또 얘기 나오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부정적인 변수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고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이 진보되었습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구산업.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트럼프 때는 텍사스가 불야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셰일가스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셰일가스 같은 경우도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매출 채굴 비용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원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듯이 아마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그런 산업의 어떤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쪽을 이제 많이 우려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한 그 의회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IRA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의회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상위 법은 의회법이에요. 의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그 상의를 해서 의회를 통과한 법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투자는 약간 뭐 축소시키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기차가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아마 뭐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심리적인 요인 정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산업별 이제 반응은 또 대선 그 중간에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뭐 트럼프가 나름대로 제시하는 공약이 있을 것이고 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재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또 공약을 제시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부에서 일본의 그 변력 정책을 답습하면서 올 1분기부터 이제 국내에도 변력 정책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금융주가 우선적인 수혜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어찌 보면 자산주입니다. 자산주. 그리고 이제 저PBR 관련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다 자산주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하반기까지는 변력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상반기 때 일단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를 보고 먼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급반등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단형 상승 패턴으로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부동산도 물론 이제 코로나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30% 빠졌습니다만은 코로나 전보다는 그래도 한 50% 올랐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땅도 가지고 토지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공장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 장비도 있잖아요. 그런 자산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산이. 결산할 때 작년에 뭐 토지 대금하고 지금하고도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의식해가지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까지 같이 더불어서 가는데 하반기까지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되 대신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계단형 상승으로 좀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제가 이제 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기복이 심한 그런 산업이죠. 원래 이제 4년 사이클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년 같았으면 올해 7월 27일부터인가요? 파리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그전 같았으면 이제 올림픽 하기 전에 반도체가 6월 정도에 고점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게 이제 사이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A에 관련해 가지고 뭐 HBM 붐이 지금 일 정도로 그러면서 하이닉스라든지 관련 기업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약간 예외죠. 그러나 지금 HBM 그 생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올해 그러니까 전체 수요량 대비해 가지고 공급이 한 114% 정도 이미 생산이 돼 있는 상태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25%. 그러니까 전체 수요 대비해서 이미 생산이 125% 이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3분기에 뭐 7월이 될지 뭐 8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먼저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 인증을 획득해가지고 엔비디아의 HBM 납품한다 그러면 그때는 전 개인적으로 재고가 이제 쌓여 있는 가운데서 삼전까지 만약에 엔비디아 납품하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와 경쟁이 될 수 있겠고, 그럼 또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워낙에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2020년부터 그 한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5배 올랐거든요.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뭐 꺾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상반기처럼 큰 수익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는 하이닉스를 차익을 해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AI 시스템이 이제 스마트폰, 뭐 데스크탑, 그 다음에 내년부터 뭐 노트북 이런 쪽으로 자체 장착이 되면서 이제 기계가 이제 교체 수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고사양 PC가 출시되고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생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PC, 뭐 노트북 그리고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백색 가전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약간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가전 쪽에서 실적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만약에 반도체 본다 고려를 하는 게 좋고요.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반기에 반도체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 수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그 4분기부터 지금 현재 뭐 2분기 말입니다만은 아주 혹독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 리튬 가격 때문에 그런데, 근데 2분기 실적까지 일단 주가 지금 반영됐다 보고요. 뭐 최근에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이 저점 깨면서 다시 한번 주가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도 LG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GM에서 생산 라인을 증산하고 이제 가동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러면 보조금도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캐즘 현상 때문에 지금 2분기까지 주가 지금 혹독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실적 보시면은 LG에서 같은 경우가 3분기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좋게 보는 것은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가까이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여러분들 영업이익 증가를 보시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고 EPS가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이들 기업들은 고포주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 LG엔솔의 하단에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은 증거사에 추정하는 것이 5조 3천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100%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실적을 내년 실적 대비 현재 PR 같은 경우 한 40배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멀티플이 한 40배 안팎이다 그러면 이제는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뿐만이 아니고 내후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8조 원 정도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을 높게 예상하는 것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실질적으로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이 2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2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2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2027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 그려나가죠. 그러니까 실적이 내년부터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물론 주가 이제 선행해가지고 현재 시총이 76조니까 올해 실총 대비해서는 좀 아직은 비싼 편인데 이미 이제 대표 기업들은 내년 실적 보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많이 증가하죠. 8천억 정도. 예. 그래서 상반기 때 모든 부진을 털어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하반기, 내년까지는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반도체를 이어서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또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이제 보셔야 될 업종이 뭐냐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는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사이클이에요. 20년. 20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기간이 있어요. 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선 장비 같은 경우도 보통 20년 지나면은 다시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요건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기업 분석한 것을 들고 나왔는데요. 뭐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다 좋습니다. 어떤 걸 보시더라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부터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나서 내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를 이제 선사에 인도하는 시점에서 나머지 수주한 금액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부터 삼중이라든지 기타 우리나라 조선 관련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당연히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유가가 결국은 또 $100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총 원유 재고량을 보시면 1980년도 초반까지 재고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는 1980년도 초반 이하까지 밀었거든요. 작년 6월까지 작년 7월까지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계속 방출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못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범이 첫 번째가 원유 유가고 두 번째가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 가격이었어요. 세 번째가 렌트비고 주택.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계속 방출해가지고 유가를 잡았는데 근데 작년 여름부터는 더 이상 방출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 더 안 빠지죠. 빠지면 $70 중반대입니다. 최근에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유럽 경기도 금리로 인해 가지고 좀 개선이 되고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유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전략 비축유는 또 지금 풀었던 거 다시 채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해양 시추선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드릴십 만드는데 네, 이런 쪽에 수주가 많이 증가할 것이고 다른 뭐 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지금 현재 재무제표로 보시면 자, 삼중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물론 이제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만은 지금 4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4년 동안 2022년도까지.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증가하고 내후년에도 저는 더 증가할 거 보고 있거든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2,800억인데 올해는 1조 원입니다, 예상이. 영업이익이 5배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 이게 또 중요해요. 그다음에 내후년 같은 경우는 또 한 3조 이상 나온다 그러면 또 100% 증가하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6월 달에도 조선주가 상당히 강했죠. 예?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선업종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외에도 저는 지금 이제는 이제 채권을 사야 된다 보거든요. 채권. 채권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9월 달에 금리나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빠지겠죠. 그럼 채권은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3분기 가게 되면 우리 그 2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워낙 상당히 약세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워낙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는 약간 둔화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기는 GDP 성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달러가 여기서 계속 치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엔화입니다. 엔달러 차트인데 2012년도 엔화가 저점이었죠. 이 당시에는 2012년도 엔화가 저점이었을 때는 현대차가 최고점이었어요.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 국가고 수출 경쟁 기업들이 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화를 윤전기로 막 찍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12년 동안 엔화가 계속 약세를 그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은 상당히 그 호경기를 맞이했었죠. 반대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가는데 요 기간 동안은 도요타라든지 일본의 뭐 닛산이라든지 관련 기업들하고 이제 수출 경쟁력이 환율이 일본 엔화가 싸니까 떨어져가 이제 주가가 지금 계속 박스권을 유지했던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지금 엔달러 그 장기 로고 핵심 추세 보게 되면 여기 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6년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지나서는 저는 엔화가 강세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이 또 금리 인상할 겁니다.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일본 엔화도 여기서 추세적인 약세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엔화를 좀 한전을 해놓으셔도 되고 그다음 엔화 관련 ETF 추다를 같이 병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국채 관련 ETF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더불어 보시면 하반기에 좀 수익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채권을 일단 매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요.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이 보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5%까지 갔다가 여기서 주가가 막 밀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인데 지금 딱 고점이죠. 고점.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한다고 하면 국채 수익률도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되게 되면 미국 재무부에서 그 작년에 그 의회 통과했던 국채 발행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이제 국채 금리로 빠지고, 그다음에 핑코사 전 세계 채권 1위 회사죠. 핑코 액티브 채권 장기 로고 보시면 얘는 지금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 그 엔화와 더불어 가지고 국채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좀 매입을 해 놓으시면
주식과 더불어서 수익에 크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지금 그림 보시면은 그 상반기는 미국의 빅3,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애플, 엔비디아,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요 시가총액 1위, 2위, 3위 기업이 주가가 랠리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1월 달 연초 대비해서 한 18% 올랐어요. 근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라서 그나마 플러스 한 지금 현재 4% 올랐고,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의 중소형 지수죠. 러셀 2000 지수입니다. 근데 러셀 2000 지수는 1월 달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0.5% 하락이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막 찌글찌글한 겁니다. 코스닥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1월 대비해서. 예, 근데 이런 구도가 이제 바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18% 올랐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4%니까 뭐 거의 한 4배 가까이 덜 올랐고, 러셀 2000 지수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이제 빅3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미국도 이제 주도주의 변화가 나올 것이고, 업종별 변화, 종목별 변화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그림은 미국 대형 지수 대비 소형 지수 상대 비율 차트인데요. 여기 이제 일간이에요. 6월 달에 엔비디아가 급등 나오고, 애플이 치고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형 지수는 뚝 떨어져 버립니다. 1월 달 저점을 깨고 지금 신저가 나와버렸죠. 대형주가 올라가면 소형주가 빠지니까.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거는 대형 지수 대비 소형 지수. 이건 일간 차트고, 이건 장기 주봉 핵심 노구 차트인데, 자, 이번 주에 지난주 만기 지나고 나니까 엔비디아가 뚝뚝 떨어지죠. 다우는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빠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대형 지수 대비 소형 지수가 코로나 저점을 지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엔비디아가 급등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지지 맥점까지 지난주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딱 지났으니까는 미국 다우지수 올라가고 러시아 지수는 강한데 나스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이미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자, 상반기에는 빅3가 주도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 내에서도 다우지수 그리고 우리 시장에 실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주죠.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란 얘기죠. 예. 그다음 이제 외국인 주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상반기에 나왔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기관 쪽에서 좀 세팅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은 좀 골고루 매수하고요. 외인들은 대형주 위주로만 매수한다 그러면 기관 쪽은 골고루 매수합니다. 블루칩, 옐로칩 골고루 매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는 호흡하기가 좀 편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국내 하반기에는 중소형 개별주도 상당히 강한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6개월 동안 지금 대형주 올라가면서 소형주는 계속 눌림 주고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연초 대비해서 지수 자체가. 예, 하반기에는 중소 개별주, 또 개별주가 움직일 때는 아주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1년 동안 올라갈 거 중소 개별주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년치 다 올려버리거든요. 이런 장세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하반기에는 이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은 여러분들께 조금 회피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로 보신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시고, 삼성전자를 납품하는 삼성전자향 장비라든지 소재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조선 및 기자재, 제약바이오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7월 달에 아무도 안 볼 때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왔죠. 보통 제약바이오는 여름에 지금 이 시기에 매수를 원래 해야 돼요. 가을에 찬바람 불 때만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줄기세포 관련 종목도 괜찮고요.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신약 재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여름철에 미리 선침해 차원에서 하반기를 겨냥해 가지고 주가 조정 줄 때 지금처럼 제2의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선취해 나가는 것이 네, 합리적이다. 그래서 하반기 투자 전략은 지금 언급해 드렸던 업종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면 예, 크게 무리가 없고 계좌에 좀 수익이 많이 쌓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